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거의 외면받다시피 한 업종이 있는데요. 바로 건설업입니다. 올해 봄부터 살아나는 듯했던 주택 경기가 다시 가라앉으면서 이 건설사 파산 소식까지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각자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건설업계 분위기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건설업계가 많이 힘든 것 같은데요.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주택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본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 혹은 중견 건설사들은 뭐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네. 중소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좀 속절없이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 지식 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건설사들이 폐업을 하면 폐업 신고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올해 들어서 종합건설사 같은 경우 496곳이 문을 닫았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예. 작년 같은 기간 그 297곳보다 67.0%가 늘었습니다. 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2006년 530건 이후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한 17년 정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네요, 지금. 네네. 네. 물론 이제 뭐 폐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입하는 곳이 있고 또 나가는 곳이 있고 이런 게 이제 기업의 생태계 아니겠습니까? 네네. 따라서 뭐 단순히 폐업 숫자만 가지고 산업 전체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다소 좀 과장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폐업 규모가 좀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확대됐다는 측면에서는 좀 위기를 말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 건설업계에서 폐업 신고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방 미분양 주택이 될 텐데요. 네. 이게 미분양 주택이 사실 주택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분포가 거의 지방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지방 건설사들 경우에는 좀 버티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전에 이제 미착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미착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같은 경우도 지방이 좀 서울 수도권보다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의 어떤 그 부동산 수요가 약하다 보니까 착공 전환되는데 시일이 좀 많이 걸리고 이게 착공 전환까지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금융 비용을 계속 지출하면서 수익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이렇게 버티다가는 도저히 못 가겠다 하고 폐업으로 가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물가와 금리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공사라는 게 보통 보면 한 2년, 1년, 2년 혹은 길면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계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계약할 때에 이제 발주 당시에 체결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물가가 2021년 이후에 급등해 버린 바람에 이게 지금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산업연구원에서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2020년에는 121.80이었는데 네. 계속 해마다 오르더니 2023년 올해는 현재 153.67까지 지금 지수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예. 이게 2020년과 2023년 지수를 비교해 보면 4년 새 인상폭이 한 26% 정도 되니까요. 공사비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보통 시공 마진 범위를 5% 정도로 잡는데 원가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사실 역마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발주처하고 그러면 재협상을 해줘야 되는데 네. 발주처가 보통 계약을 맺을 때에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의치가 않고 또 운영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버텨보려고 하는 곳들도 보면 네. 금리가 이게 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대 금리 얘기하는 게 지금 뭐 3%, 4%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금융 비용이 한 3배, 4배 이렇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운영 자금을 마련해서 버티는 것도 쉽지 않게 돼버린 것이죠.
결국은 답은 문을 닫는 게 이제 늘어나는 그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피업을 선택한다는 설명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원인들이 좀 다양합니다. 또 다양한데 그 다양한 원인들의 원인을 또 생각해 보면 이 결국 경기가 부진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건설업은 이제 조선업과 함께 대표적인 수주 산업입니다. 수주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사업의 일감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다음 최종 완성물이 나오면 이제 넘겨주고 이제 종료하고 뭐 이런 식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일감이 확 늘어나서 좋지만은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일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업황이 나빠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기 변동성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요. 건설업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이 경기 변동성의 어떤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좀 건설사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먹거리를 좀 찾아서 또 모색하고 또 시도하고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중견 건설사 중에서는 코오롱 글로벌이 이런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는 모습의 또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최근 매출 추이를 살펴보니까요. 2019년에는 3조 4천억 원에서 2020년 3조 9천억 원까지 거의 4조 가까이 늘다가 네네. 2021년에는 2조 7천억 원, 22년에는 2조 6천억 원 이렇게 줄어들고 네. 올해 3분기까지는 보니까 1조 9천억까지 아. 감소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주택 경기의 변동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눈에 띈다는 건 코오롱 글로벌이 뭔가 그 특이한 대안을 찾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선택한 대안은 육상 풍력 발전입니다. 아, 풍력 발전이요? 네. 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에 경주 1단계 풍력 발전 사업에 지분 참여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육상 풍력에 발을 디뎠는데요. 이후에 경주라든지 태백 가덕산, 양양, 평창 등 국내 34곳에서 풍력 발전 사업을 운영하거나 혹은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육상 풍력 발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 풍력 분야까지 진출을 해서 지난해에는 완도 장보고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어떤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 사업을 뭐 그냥 접어도 될 정도로 이 풍력 발전 사업이 커진 겁니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이 풍력이나 환경 플랜트 쪽을 키우고는 있는데요. 비주택 그 수주 규모를 살펴보면 아직 주택 건축을 대체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는 비주택 수주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서 네. 9년 만에 주택을 앞지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 비주택 사업이 그 주택 사업에서 줄어들었던 그 수익을 충당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매출만 본다면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어떤 탑라인에서의 어떤 그 공백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근데 바텀라인, 그러니까 이익단에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 회사가 풍력 발전에 진출하면서 어떤 그 설계, 구매, 시공 등 EPC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시공 공사 부분뿐만 아니라 운영에까지 지금 지분 참여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력 발전에서 생기는 이익을 네. 매년 배당을 통해서 챙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코오롱 글로벌 자체 추산으로는요. 2027년에는 100억 원의 배당 이익이 생기고 네. 2030년께에는 연간 500억 원의 배당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것은 회사의 자체 추산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연간 500억 원의 이익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냐고 하냐면 지금 코오롱 글로벌의 그 3년간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1,200억 원에서 1,800억 원 사이를 이제 오가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간 5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기 정도의 영업이익이 매년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 코오롱 글로벌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어찌 또 새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건설사는 어디가 있습니까? 아예 건설사에서 자기들은 환경회사로 불러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변신을 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좀 대형 건설사긴 한데요. 바로 SK 에코플랜트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에 아예 사명을 SK 건설에서 SK 에코플랜트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름에다가 환경 에코를 넣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사적으로 지금 환경업 진출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 보고서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전체 매출액이 6조 5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환경과 에너지 매출액이 2조 2천억 원 정도로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업 진출을 선언한 게 3년 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환경 분야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환경 분야가 이제 사실 대기업이 진출하기는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환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로 폐기물이고 또 재활용 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 규제가 굉장히 강하고요. 또 지역적인 한계를 그 영업 범위를 지역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보통 중소기업들이 이제 주로 진출한 분야인데요. 네. SK 에코플랜트는 그 바로 그런 점에 주목을 해서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경쟁자가 없다 이런 점을 착안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럼 SK 에코플랜트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환경업 쪽에 변신을 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네. 최근에 회사에서 어떤 3년간의 환경업 진출 성과에 대한 자료를 낸 게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국내 환경 자회사가 2020년에는 한 곳밖에 없었는데 네. 현재에는 24곳으로 늘었고요. 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1,295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연간 11억 700만 톤의 어떤 수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은 그 서울시 연간 수돗물 사용량의 버금가는 어떤 하수와 폐수 처리량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소각 사업 부분에서는 연간 40만 톤으로 연간 국민 117만 명이 내놓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그 빠른 시간 안에 환경 사업에 정착을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SK 에코플랜트에서 이제 환경 사업 이걸 이제 에코비유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환경 사업 부분을 이끌고 있는 권지윤 대표가 최근 사내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네. 다수의 연관 업체를 인수하는 볼트온 전략을 구사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볼트온 전략이라는 것이 어떤 기업을 인수한 뒤에 유사 업체를 연이어 인수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SK 에코플랜트는 지난 2020년 환경시설관리 이제 EMC라고 부르는데요. 이 회사를 인수한 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24곳을 연달아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환경업의 어떤 파이를 키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업 진출 배경에 대해서도 권지윤 대표가 설명을 했는데요. 환경업의 사회적 가치가 고조된 데다가 산업의 성장성 대비 이를 끌고 갈 리더십을 지닌 회사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산업의 성장성은 좋은데 진출한다고 했을 때에 딱히 치열한 경쟁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즉 블루오션이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단시간에 새로운 분야에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면 부작용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볼트온 전략을 구사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여러 건의 인수합병을 많이 이제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결국 인수합병에는 자금이 들게 돼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재무구조 쪽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제가 한국신용평가에서 SK 에코플랜트의 인수합병 관련 공시를 정리한 자료를 봤는데요. 네. 그 3년 동안의 그 인수합병에서 14개사 국내외입니다. 이것은 국내외 14개 회사 인수합병에 들어간 돈만 2조 6,642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자회사를 통한 차익까지 포함하면 4조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뭐 현재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 200%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570%까지 갔는데 이제 이것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채 비율 200%는 좀 일반적인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재무 부담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다만 한국신용평가는 SK 에코플랜트가 단기 유동성 대응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회사채 만기도 뭐 잘 분산돼 있어서 어떤 유동성 위험이 닥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기를 맞은 건설업계가 이 생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남승표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